여러분, 혹시 경찰이 폭탄을 들고 상관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을 아십니까?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1920년 부산 한 조선 청년이 일본 경찰로 위장해서 적의 심장부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폭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재혁. 27년의 짧은 생을 조선의 해방을 위해 바친 진짜 영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어떤 첩보 소설보다도 더 치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 이 땅에서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일제가 박재혁 한 사람 때문에 조선 전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잊힌 영웅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95년 영웅의 탄생과 격동의 시대. 부산 동네에서 태어난 박재혁. 그는 평범한 조선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서민이었고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열심인 전형적인 조선 여성이었죠. 어린 박재혁은 총명했습니다. 한학을 배우며 자랐고 신식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 그에게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10년 경술국치였죠. 15살 박재혁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졌어요. 태극기가 내려지고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우리 민족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찰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감시하고 고문했습니다. 조선인이면서도 일본인보다 더 잔혹하게 동족을 괴롭히는 친일 경찰들이 생겨났죠. 당시 부산경찰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반도 남부지역 일제 탄압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경남 일대의 모든 독립운동 정보가 이곳으로 모였어요.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죠. 부산항을 통해 만주나 중국으로 망명하려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박재혁은 다른 청년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했습니다. 의열단과의 운명적 만남.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24살 박재혁은 부산 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평화적 시위만으로는 일제를 몰아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의 만남이었죠. 김원봉은 박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제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 박재혁은 단번에 매료됐어요. 김원봉의 카리스마와 확고한 신념의 말이죠. 의열단의 강령을 들었을 때 박재혁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라, 친일파를 척살하라, 적산을 파괴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립운동이었어요. 하지만 김원봉이 박재혁에게 제안한 임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네가 일본 경찰이 되어라. 박재혁은 깜짝 놀랐죠. 저를 친일파로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해서 일격을 가하는 거다. 이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충격적인 계획의 시작.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청년이 일본 경찰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박재혁이 변절했다. 일제에 붙었다. 매국노가 됐다. 실제로 박재혁이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걱정했죠. 박재혁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차라리 장사를 해라. 왜 하필이면 일본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하지만 박재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의열단의 존재를 노출시킬 수 없었거든요. 박재혁의 진짜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내부에서 일격을 가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십니까? 한순간이라도 정체가 발각되면 즉시 죽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박재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20년 초 일본 경찰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서 순사로 발령을 받았죠. 첫 출근 날 박재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본 경찰 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조선 해방을 위한 위장이었어요. 적진 한복판에서의 이중생활.
박재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일본 경찰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의열 단원으로서 거사를 준비했죠. 동료 경찰들은 몰랐겠죠? 자신들 옆에서 근무하는 조선인 순사가 사실은 조선 해방을 위한 폭탄 투사라는 걸 말입니다. 박재혁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경찰서 내부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서장실 위치, 경비체계, 근무시간표는 물론이고 화장실 위치, 비상구, 심지어 청소부가 언제 오는지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경찰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어디서 폭탄을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지, 어떤 경로로 탈출해야 할지 수없이 계획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깃이었습니다.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장 하리모토를 목표로 정했어요. 이 하리모토라는 자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아십니까? 하리모토는 1918년 부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조선인 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했어요. 3.1운동 때는 부산 지역 만세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수많은 조선인을 고문했죠.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일 때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어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아들까지 감옥에 넣었죠. 하리모토의 고문 기법은 악명 높았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는 기본이었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성적 모욕까지 가했어요. 박재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자를 제거하면 일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조선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서장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리모토는 조선인을 극도로 불신했어요. 특히 조선인 경찰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죠. 개인적인 면담 기회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박재혁은 몇 달 동안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탄 제작과 마지막 준비. 1920년 9월 박재혁은 김원봉으로부터 특별한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폭탄이 아니었어요. 의열단이 중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소형 폭탄이었죠. 주먹 크기의 작은 폭탄이었지만 위력은 엄청났어요. 한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을 정도였죠. 박재혁은 이 폭탄을 어떻게 숨겼을까요? 그는 경찰 제복 안쪽에 특별한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폭탄을 숨겼죠. 매일 출근할 때마다 폭탄을 품고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박재혁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박재혁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유서를 써뒀어요.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죽어서라도 이해해달라고 적었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불효자로 죽어갑니다. 하지만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1920년 9월 14일, 운명의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재혁은 하리모토 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어요. 서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리모토는 눈을 번쩍 뜨었죠. 독립운동가 정보라니 이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오후 2시에 내 사무실로 와라. 박재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서장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오후 2시. 박재혁은 서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박재혁. 하리모토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서 말해봐라. 어떤 정보인가? 박재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어떻게 뛰고 있었을까요? 27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리모토가 고개를 들어 박재혁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혁은 재빨리 제복 안에서 폭탄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리모토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게 조선의 대답이다. 쾅! 폭발음이 경찰서 전체를 뒤흔들었죠. 하리모토는 책상 아래로 날아갔고 사무실 창문은 모두 박살났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하리모토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가슴에 파편이 박혔고 의식을 잃었어요. 다행히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중태에 빠졌죠. 박재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와,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100년 전. 그 순간 부산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일제의 공포와 분노. 폭발음을 들은 경찰들이 서장실로 달려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서장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박재혁은 의연하게 서 있었죠. 누구냐? 대체 누구냐? 하지만 박재혁이 바로 자신들의 동료 순사라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박재혁? 박순사가 왜? 일제 경찰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믿었던 조선인 동료가 폭탄 테러범이었다니. 부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독부에서 급히 특별수사본부가 파견됐고 부산 지역 모든 조선인이 감시 대상이 됐어요. 일제는 깨달았죠. 조선인들 중에 우리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포에 떨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조선인 경찰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혹시 다른 조선인 경찰들도 폭탄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일제는 전국의 조선인 경찰들을 재조사했어요. 몸수색은 물론이고 사상 검증까지 다시 했죠. 박재혁 한 사람의 의거가 일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겁니다. 영웅의 마지막 투쟁. 체포된 박재혁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제는 미쳐 날뛰었어요. 의열단의 다른 멤버들은 누구냐? 김원봉은 어디에 있냐? 다른 계획은 뭐냐? 일제 경찰들은 박재혁을 지하 고문실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시작됐죠. 물고문부터 시작했어요. 박재혁의 코와 입에 물을 부어 넣어 질식시키는 고문이었죠. 하지만 박재혁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전기 고문도 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기를 흘려보내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박재혁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손톱 뽑기, 물고문, 매질. 온갖 고문을 당했지만 동지들을 지켜냈어요. 고문관들은 화가 났죠. 이자가 왜 이렇게 버티는 거냐? 하지만 박재혁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조선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며칠간의 고문 끝에 일제 법정에 선 박재혁. 그는 당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 박재혁,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박재혁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조선인으로서 당당히 일제에 맞섰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사형을 당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냐? 후회? 웃기는 소리다. 조선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일본인들은 박재혁의 기계에 놀랐고 방청석에 있던 조선인들은 감동했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도 박재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선 독립 만세.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는 박재혁을 보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구 형무소에서의 마지막 날들. 1921년 초 박재혁은 대구 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감방이었죠. 하지만 박재혁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이 심각했죠. 감방에서도 박재혁은 다른 죄수들에게 조선 독립의 의지를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일제는 언젠가 물러갈 것이다. 간수들이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박재혁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1921년 5월 어느 날 박재혁은 감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순국이었어요. 향년 27세. 그의 마지막 말은 조선 독립 만세였다고 합니다. 박재혁 의거가 남긴 충격파. 박재혁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의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첫째, 일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조선인들이 우리 내부까지 침투해서 폭탄을 터뜨린다고. 일제는 경찰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어요. 조선인 경찰들의 비중을 줄이고 감시를 강화했죠. 둘째, 다른 의열투사들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같은 의사들이 뒤를 이었어요. 나석주는 1926년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이봉창은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을 저격했죠.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폭살했어요. 박재혁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을 깨웠습니다. 박재혁의 이야기는 은밀히 전해졌고 많은 조선인들이 감동했어요. 우리에게도 저런 영웅이 있구나. 해방 후 잊혀진 영웅. 안타깝게도 박재혁 의사는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활동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 비밀 활동이었던 만큼 자료가 부족했죠. 게다가 해방 후 혼란기에는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립투사들이 홀대받는 경우가 많았죠.
다행히 1960년대부터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박재혁의 업적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1991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고 부산 중구 광복동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010년에는 부산시가 박재혁 의사 기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매년 9월 14일을 박재혁 의사 추모일로 정했죠. 이제야 그의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살아있는 박재혁 정신. 박재혁 의사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첫째, 불의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박재혁은 일제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심장부를 노렸죠. 둘째,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그는 1년 넘게 일본 경찰로 위장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죠. 셋째, 동지를 지키는 의리입니다. 어떤 고문을 당해도 의열단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넷째,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27살 청년이 목숨을 바쳐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웠어요. 이런 정신들이 바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무리 진짜 영웅을 기억하자. 오늘 박재혁 의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최고의 스파이였던 그의 삶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죠. 27년의 짧은 생을 조선 해방을 위해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박재혁은 무명의 경찰이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위해 경찰로 위장한 폭탄투사였어요. 국민 다수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영웅은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동지를 지키는 의리,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박재혁 의사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이에요. 여러분도 주변 분들께 박재혁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모르셨던 우리 역사 속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